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극한의 사막도, 빙하로 뒤덮인 산맥도, 심지어 화산 근처조차 인간은 발을 디디며 살아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내에는 법으로 접근이 금지되거나 길이 끊겨 닿을 수 없거나 자연환경이 너무 혹독해서 아예 사람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들이 존재합니다. 문명의 끝자락, 그 너머에 펼쳐진 광활한 고립의 세계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타주 동남부 캐년랜즈 국립공원 안쪽에 미로라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수많은 협곡이 뒤엉켜 미로를 이루는 곳이죠. 여기 가려면 먼저 한스플랫 레인저 스테이션까지 차로 가야 하는데 그린리버 시티에서 약 2시간 반 거리고 문제는 그곳이 문명의 마지막 전초기지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미로까지는 또다시 몇 시간을 더 달려야 하는데 그 사이엔 상점도, 주유소도, 휴대전화 신호도 없어요. 물도, 음식도, 의약품도, 연료도 모두 직접 챙겨가야 하고 사륜구동 차량 없이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죠. 초보 운전자가 함부로 들어갔다간 고립될 수 있고 차량 고장이라도 나면 상업적 구조 비용만 최소 $2,000가 넘는데 그 전에 보급품이 바닥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리건주 남동부, 아이다호주 남서부, 네바다주 북부 이 세 주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펼쳐진 오아이히 캐년은 미국 본토에서 가장 광활하고 손대지 않은 사막 고원 중 하나입니다. 오아이히는 하와이의 옛 철자인데 1819년 3명의 하와이 출신 사냥꾼이 이 지역을 탐험하다 실종됐고 그들을 기리는 의미로 강과 산맥 이름이 붙었어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과 침식으로 깎인 유문암이 어우러져 기묘한 풍경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레슬리 걸치 같은 지역은 절벽 높이가 300m가 넘습니다. 겉보기엔 암석투성이 같아도 26종이 넘는 고유식물이 자생하며 푸롱혼과 사막 큰뿔량까지 서식하는데 도로나 휴대전화 신호는 거의 전무하죠. 악천후가 닥치면 협곡에 갇혀 영원히 나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20세기 초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약 120만 에이커를 국유림으로 지정했고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를 비롯한 희귀 조류의 서식지이기도 하죠. 카누를 타고 며칠을 다녀도 단 한 명의 사람도 만나지 못할 수 있는데 방문객 수가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주 북동부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계에 걸쳐 있는 바운더리 워터스 카누 지역 황야는 1000개가 넘는 호수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강줄기가 그물망처럼 얽힌 물의 미로입니다. 약 250만 년 전 빙하가 이 지역을 뒤덮으며 암석층을 깊게 파냈고 1만 5천 년 전쯤 빙하가 후퇴하면서 남긴 모래와 점토가 자연 장벽이 돼 수많은 호수들이 연결된 독특한 지형이 탄생했어요.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서쪽 해상에 자리한 드라이 토르투가스는 산호섬들로 이뤄진 작은 군도인데 드라이는 섬의 담수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인데도 야생 생물은 번성하고 있고 더 흥미로운 건 이 군도의 형태와 융과 심지어 섬의 개수까지 계속 변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세기 동안 기록상으론 7개에서 11개 사이를 오갔는데 수위 변화 때문에 어떤 섬은 물에 잠기고 다른 섬은 다시 나타나거든요. 공원에 가려면 수상 비행기나 보트를 타야 하고 모든 걸 직접 챙겨가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산호섬들은 다이버와 스노클러에게 천국이고 희귀종과 멸종위기종 조류가 넘쳐나며 서반구 최대의 벽돌 건축물인 포트 제퍼슨 요새도 있죠. 아이다호주 중북부에 있는 프랭크 처치 노리턴 황야는 자연이 원시 상태 그대로 보존된 곳으로 면적이 약 240만 에이커에 달하는데 1957년부터 1981년까지 아이다호주 상원의원을 지낸 프랭크 처치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는 환경보호의 강력한 옹호자였고 1964년 황야법 통과의 핵심 역할을 했어요. 세먼강 협곡은 깊이가 약 2000m로 그랜드 캐니언보다도 깊지만 황야 지위 때문에 지상 교통수단은 엄격히 금지되고 동력보트는 세먼강 본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등산객들을 위한 여러 루트가 있지만 야생동물과의 조우 가능성이 높아서 적절한 준비가 필수예요.
있는데 몬태나주 북서부의 밤 마셜 황야 복합지대는 총 면적이 약 150만 에이커로 뉴욕시의 거의 8배에 달하는데 여기엔 제대로 된 도로나 시설이 전혀 없고 도보나 말을 타고 지역 트레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키 산맥 동물군 거의 전체가 서식하고 있어서 울버린, 스라소니, 무스, 퓨마, 늑대 같은 종들을 만날 확률이 높고 미국 산림청에 따르면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그리즐리 베어 개체군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캠핑을 하면 실제로 조우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트레킹이 아니지만 견뎌낸 이들에게는 순수한 숲과 유명한 차이니스 월, 거대한 석회암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랭글 세인트 일라이어스 국립공원은 약 1,300만 에이커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자 가장 춥고 가혹한 곳 중 하나인데 알래스카 남중부에 위치하며 북미 최대의 산록 빙하인 말라스피나 빙피와 세계에서 가장 긴 계곡 빙하인 네베스나 빙하가 있죠. 실제로 알래스카 국립공원 전체 빙하 얼음의 60% 이상이 여기 있고 랭글과 세인트 일라이어스 산맥엔 12개가 넘는 화산이 있는데 대부분 휴화산입니다. 세인트 일라이어스 산은 높이가 약 5,500m로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예요. 가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 비행한 뒤 고속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여름엔 산악자전거로 탐험하거나 빙하수를 따라 래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스 캐스케이드는 대캐스케이드 산맥의 일부로 미국의 알프스라 불리며 워싱턴주 북부 캐나다 국경 근처에 위치하는데 1968년 공식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진정한 산과 물의 왕국인데 노스 캐스케이드 봉우리들은 태평양 북서부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 하나고 대부분 영구적설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작고 많은 강우량과 지속적으로 낮은 기온이 결합해 미국 본토에서 가장 많은 빙하 밀집도를 만들었는데 300개가 넘어요. 아름답긴 한데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적게 방문되는 보호구역 중 하나로 연간 약 1만 7천 명에서 4만 명 정도만 찾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접근성입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고속도로는 공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의 접근로는 산림 트레일이나 자갈길이라 겨울엔 거의 통행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눈사태나 폭풍이 닥칠 수 있고 불행히도 통계상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은 미국 내 모든 공원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예요. 몬태나주 남중부와 북부 와이오밍에 걸쳐 있는 앱서로카 베어투스 황야는 면적이 약 94만 에이커로 그레이터 옐로스톤 생태계의 일부인데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거의 온전한 자연 환경 중 하나로 2천만 에이커가 넘는 순수 황야를 아우릅니다. 등산 애호가들을 위해 공원엔 1,000km가 넘는 트레일이 있지만 모두 도보 탐험용이고 어떤 종류의 차량도 허용되지 않으며 자전거조차 안 되고 행글라이딩도 금지예요. 당연히 현대적인 도로나 건물도 없고 캠핑과 낚시 그리고 공식 규정에 따라 15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으로만 하이킹이 가능하죠. 하지만 방문객에게 가장 큰 도전은 공원 내부가 아니라 가는 길에 있는데 주요 루트는 베어투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며 몬태나와 와이오밍 경계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도로로 약 3,300m 높이를 넘어갑니다. 알래스카 최북단의 우트키아그비크는 미국 최북단 도시로 약 5천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이누이트족이고 영구 동토층 때문에 도로는 포장되지 않았으며 우트키아그비크를 알래스카의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육로는 없어요. 그래도 공항이 있어서 알래스카 항공 제트기가 연중 화물과 승객을 싣고 비행하고 여름엔 북극해가 약간 얼음을 풀면 화물 바지선도 바다로 도달할 수 있죠. 극한의 격리와 극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우트키아그비크는 놀랍게도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데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진 해가 전혀 뜨지 않는 극야이고 여름엔 80일 넘게 해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류트어로 아버지 섬이란 뜻의 아닥섬은 앵커리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1,900km 떨어진 알류샤 열도 끝자락 근처에 있는데 미국 최서단 도시이자 알래스카 최남단 도시이지만 오늘날 영구 거주자는 약 170명 뿐입니다. 제2차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여러 알류샤 섬을 점령하자 미국은 아닥섬에 자체 기지를 설립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소련 붕괴까지 오랫동안 유지됐죠. 하지만 1997년 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폐쇄했고 오늘날 기지에서 남은 건 이렇게 외딴 곳이곤 비정상적으로 큰 공항뿐입니다. 섬의 생활은 주로 어업에 집중돼 있고 그 결과 2020년까지 인구가 6,000명 이상에서 겨우 7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나바사 섬은 수년 동안 공식적으로 무인도였는데 면적은 약 5.4제곱킬로미터이고 담수 공급원이 없습니다. 1857년 미국 선원들이 천연 비료로 쓰이는 구아노의 풍부한 매장량을 발견해 미국이 섬을 점령했지만 허리케인과 노동자 반란이 일어나 결국 생산이 중단됐어요. 1999년부터 나바사 섬은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덕분에 섬은 이제 붉은 발부비새, 수디 제비갈매기, 나바사 아놀도마벤 같은 희귀종의 보호소입니다. 섬은 가파른 석회암 절벽으로 둘러싸여 상륙이 어렵고 보호구역은 대중에게 폐쇄돼 있으며 영해나 육지에 접근하려면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해요. 팔미라 환초는 미국 행정 아래에 있지만 어떤 주에도 속하지 않은 미편임 영토로 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2000년 자연보전협회가 3천만 달러에 구입했고 이후 섬 주변 해역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선언됐으며 나중엔 대부분의 육지도 보호받게 됐어요. 섬에 발을 디디려면 USFWS나 PNC의 허가가 필요하고 개인 요트나 범선으로 도착할 수도 있지만 호놀룰루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항해는 약 5일에서 7일이 걸리며 일주일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 속한 빅다이오미드와 미국에 속한 리틀 다이오미드는 베링 해협에 놓여 있는데 두 섬 사이 거리는 겨우 4km 정도지만 국제 날짜 변경선이 그 사이를 지나가서 빅다이오미드에서 이미 내일이 됐을 때 리틀 다이오미드에선 여전히 어제예요. 1948년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소련이 빅다이오미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군사기지를 설치했으며 무단횡단은 불법으로 간주됐죠. 리틀 다이오미드엔 약 77명의 주민이 살지만 제한된 인프라만 비행기도 날아오지 않으며 공항도 없고 섬엔 도로도 없습니다. 날씨가 허락하면 주로 우편물을 실은 헬리콥터가 매주 도착하고 보통 여름에 1년에 한 번 바지선이 도착해 보급품을 가져오는데 그게 전부예요. 세인트 매튜 섬은 베링해에 위치하며 면적이 약 355제곱킬로미터로 미국에서 44번째로 큰 섬인데 오늘날 완전히 무인도입니다. 접근은 외딴 위치와 가혹한 조건뿐 아니라 남쪽 해안을 따라 300m가 넘는 거대한 절벽 때문에도 차단돼 있어요. 1944년 미군이 식량 공급을 위해 술록 29마리를 데려왔는데 한동안 잘 자라고 빠르게 번식해 1963년까지 개체수가 6,000마리에 달했지만 전쟁 직후 전초기지는 버려졌고 개체수를 관리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과잉 번식과 혹독한 겨울이 기아와 질병을 초래했고 1980년까지 술록 개체수는 완전히 멸종했어요. 오늘날 이 외딴 섬의 인간 존재 흔적은 자연 자체에 의해 천천히 지워지고 있습니다.